북한의 핵에 대한 갈망은 1950년대부터 놀랍게도 북한은 소련으로 학자들을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분명히 꿍꿍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북한은 아주 상반된 행동을 합니다. 세상에. 1974년 7월에 국제 원자력기구, 우리가 IAEA라고 알죠. 네. 여기에 가입을 해요. 진짜요? 자, 지금으로부터 7년 전 딱 오늘이네요. 북한이 5차 핵실험 도발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2016년 9월 9일이었습니다. 북한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이후 2017년 9월까지 무려 6번의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네, 현재는 7차 핵실험 준비 단계다, 임박했다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려는 꾸준히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미사일이랑 열병식 너무 자주 하니까 어느 정도 안타깝게도 익숙해진 것 같은데 핵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무서운 문제예요. 네.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정말 전 세계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북한은 어떻게 핵 개발을 시작하게 됐고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그리고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모신 마스터, 지난번 저희 치트키 역할 제대로 해주셨던 분이죠. 자, 모셨습니다. 군사 전문 기자 이세환 기자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북한은 언제부터 어떻게 핵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을지 기자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세상에 핵이 알려지게 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대전의 종전을 이끈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이었죠. 1945년 8월 6일, 그다음에 8월 9일 날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원자폭탄이 떨어졌는데, 이 원자폭탄의 위력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 30년대부터 원자탄에 대한 연구는 유럽의 많은 나라가 했었어요. 문제는 이걸 먼저 누가 개발하느냐, 그 다음에 이게 직접 쓰였을 때 얼마만큼 위력이 있을까, 이건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사용이 됐죠. 사용이 되고 나서는 이제껏 우리가 알고 있는 폭탄과는 차원이 다르구나. 이게 한마디로 공포가 되는 거죠. 원자폭탄을 쓰는 순간 미국도 공포에 빠집니다. 무슨 공포일까요? 다른 나라 빨리 핵 개발해서 네. 공격할까 봐 정확합니다. 손볼 못 들었죠. 이거 우리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나라도 개발할 거다. 그다음에 이 원자탄의 기초적인 그 기술을 알려준 건 오히려 영국이었어요. 근데 미국하고 약속을 했어요. 너네가 핵을 개발하게 되면 우리한테도 그 기술을, 데이터를 넘겨주기로. 그런데 미국은 넘겨주지 않았죠. 쉽게 넘겨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쵸. 이거 위험하니까 나만 가지고 있을게.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차 대전을 끝내게 되고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를 이제 패망시킨 그런 게 이제 원자폭탄인데, 이걸 자유진영에서 본 게 아니라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냉전이 바로 시작되면서 소련, 중국이 가장 먼저 눈여겨본 게 바로 이 원자탄이에요. 이 핵 무게를 어떻게 우리도 가져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때로는 스파이를 활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소련과 중국도 이 핵을 가지려고 했었고요. 북한이라고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때 원폭 투하 이후에 네. 이 arms race 본격적으로 네. 영국, 프랑스, 군비 소련 경쟁이. 네. 다 먼저 가지려고 다 이렇게 움직이니까 네. 북한 그때부터 움직였구나. 네. 그러니까 이 북한의 핵에 대한 갈망은 어느 정도였냐면 1950년대부터 놀랍게도 북한은 소련으로 학자들을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네. 학자들을 파견해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을 얻기도 하고 56년에 소련과는 원자력 협정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 중국과도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게 되죠. 그래서 그 영변에다 원자력 연구소를 이제 설립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소련이 제공해주는 IRD-2000이라는 소형 원자로를 들여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핵 개발을 시작하죠. 근데 좀 의외인 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주셨을 때 소련이 스커드 미사일도 안 주고 버텼잖아요. 네. 근데 북한에 원자로를 지원했다고요? 네. 근데 사실 저 원자로는 이제 저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씁니다. 사실 원자탄을 만들려면 고농축을 해야 돼요, 우라늄을. 이게 그래야지 핵 분열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원자탄이라는 건 핵 분열을
통해서 폭발하는 폭탄이에요. 그런데 전홍축 우라늄이란 말이죠. 이걸 가지고는 원자탄을 만들기 굉장히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소련이 북한에 너네 발전소 같은 걸 하기 위한 원자력 시설은 우리가 흔쾌히 도와줄게. 하지만 이걸 가지고 원자탄은 안 돼라고 말합니다. 절대 안 돼. 꿈도 꾸지 마. 하는 순간 끝이야. 이런 거의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죠. 원자력 발전을 하고 나는 찌꺼기를 재처리하는 기술이 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재처리를 하게 되면 플루토늄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 플루토늄도 핵 분열을 하거든요. 이거 관리도 소련이 철저하게 합니다. 북한이 손도 못 대게 했었어요. 만약에 손이라도 조금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노노노노 우리 거. 안 돼. 나만 할 수 있어. 우리만 갖고 있을 수 있어.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순수한 연구 목적으로 네. 연구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뭔가 꼼수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원자로를 가지고 있는 나라 치고 순수한 연구 목적을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진짜요? 네. 이거 있죠. 야, 내가 여기서 한 발만 더 나가면 뭔가 좀 그럴듯한 게 생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모두 다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기구도 생기고 그런 건데 사실 북한은 두 가지 목적으로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전력 공급원이에요. 우라늄 1g만 있으면 이게 어느 정도냐? 석탄은 3톤 정도 있어요. 그다음에 석유는 9드럼이 있어요. 1g 보이지도 않아요. 1g인데.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 효율을 생각 안 할 수 없죠. 어마어마하네요. 네, 참고로 당시 우리나라도 1956년 2월에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었었는데요. 비군사적 사용에 대한 협력 협정으로 상업적으로만 쓰겠다는 의미로 협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에너지 순수 수입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에너지 수입을 하는 상황에서 이 원자력 에너지는 우리 역시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선택이었거든요. 대신 순수하게 상업적으로만 쓰겠다. 그런 이제 약속을 해요. 순수했네요. 따르게 쓰고 싶어요 하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미국이. 큰일 안 나죠. 주겠- 못 쓰게 하죠. 그래서 우리도 원자력을 선택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첫 발전소가 아마 우리 학교 때 배웠죠. 고리 원자력 발전소 네. 이제 설립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월성 등등 계속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건립이 되게 되죠. 근데 잘 보시면 이런 원자력 발전소는 어디 해안가에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물 때문에. 엄청난 물을 사용해서 원자로를 냉각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이런 그 바닷가나 아니면 큰 호수가 있는데 이런 데서 설립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목적은 뭐 말씀처럼 순수하게 상업적인 용도로만 쓰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다른 의미는 뭡니까? 당연히 두 번째는 무기죠. 궁극적인 전략 무기를 갖고 싶어 한 거예요, 북한은. 왜?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적화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위협을 하면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남한으로서는 우리한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 중소 분쟁이 일어나요, 또. 그래서 중국하고 소련하고 사이가 안 좋아하거든요. 이 와중에 북한이 줄타기를 하면서 원자력 개발을 해볼까? 우리도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했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걸프전이었죠. 그때 당시에 모든 세계가 이라크의 군사력이 재래식 군사력 4위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라크의 군사력이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과 비슷하다고 평가받았었어요. 자, 그런데 막상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라크군이 모래성 무너지듯이 무너졌죠. 그걸 보고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나라가 북한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그때부터 무슨 생각하냐? 반드시 핵을 개발해야 돼. 북한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핵 개발에 대한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네. 싶은 게 북한의 그 굉장한 수재들, 영재들만 간다는 김일성 종합대학이랑 김제공업 종합대학 이렇게 보게 되면 김일성 종합대학은 원자력 학과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김제공업 종합대학은 핵물리학과가 있는데 여기를 저희 오빠가 나왔거든요. 굉장한 수준이에요. 야, 깨알 자랑이에요. 네, 어쨌든 굉장한 수재들만 선발을 해서 이제 공부를 시키는데 이 학과 설립 시기가 영변 연구소랑 같아요. 설립 시기가. 그러니까 이때부터 연구소도 만들고 전문적으로 이런 인력도 이제 키우면서 어떤 연구를 해왔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원자력 계통을 북한에서 이경제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가면 다른 분야로 가지 못하도록 평생 이 분야에서 연구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영변 원자력 연구소 설립 목적이 드러나는 김일성의 기록이 존재했습니다. 1965년 10월 노동당 집회에서 김일성은
불원간 핵을 보유할 수 있다라고 말했고요. 1967년 군 지휘관 회의에서는 우리도 원자탄을 생산하게 됐다. 미국이 원자탄을 사용하면 우리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소련이 준 원자로는 연구 용도였고 연료도 사실 없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부터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연료도 소련에서부터 받아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련에서 받아오는 연료가 충분치 않았죠. 그거 가지고 발전하면 끝이고 그거 가지고 무슨 연구를 할 수도 없고 자칫 이상하게 손을 댔다가는 또 감시를 당할 테니까. 그래서 북한이 내린 결론은 뭐냐? 우리가 우리 땅에서 연료를 찾자였어요. 네. 대규모 조사단을 북한 전역에 파견합니다. 그래서 우라늄 광산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황해도 평산군 일대에서 우라늄 광산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우라늄 채굴에 들어갑니다. 그 순수한 목적, 연구 목적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원자 폭탄 만들어내는 의도였는데 소련이 알면 바로 원자로 수거할 것 같은데요. 분명히 이랬는데 여기서 북한은 아주 상반된 행동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1974년 국제 원자력 기구 우리가 IAEA라고 알고 있죠. 네. 여기에 가입을 합니다. 여기에 가입을 하고요. 국제 사회와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린 반핵이다. 우리는 핵무기를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그래서 북한이요 이점을. 1989년에 IAEA 이사국이었습니다. 보통 속일 수 아니에요. 마음을 풍족해 했어요. 그리고 놀랍게 1985년에는요.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가입을 합니다. 이게 분명히 꿍꿍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고 하면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이렇게 5개 국가가 핵무기를 독점 보유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 5개국을 제외한 가입국의 핵무기 개발과 보유를 금지하는 조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북한이 가입을 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면은 북한이 핵을 개발할 때부터 계속 CIA가 감시를 했습니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감시를 했었어요. 근데 북한 발전소에서 생각보다 훨씬 많은 발전량이 있는 겁니다. 그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소련한테 경고를 해줘요, 미국이. 북한이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련은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자기 우방국이라도 자기 위성국가에서 핵을 개발한다고 하면은 그죠.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련도 북한에 경고를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너네가 쓸 핵 연료를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해요. 그다음에 소련은 북한한테 핵 연료뿐만 아니라 원유도 막대한 양을 지원해 줬거든요. 이것도 안 준다고 해요. 너네 자꾸 그렇게 하면 우리 다 안 줄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소련의 압박 때문에 북한이 NPT에 가입을 했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IAEA하고 NPT에 가입을 하면 일단은 뭐예요? 국제사회의 룰을 따르겠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경계를 일단은 느슨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든 뒤에서 비밀리에 개발하자. 확실히 그 두 번째 맞는 것 같아요. 네. 등잔빛이 어둡다고 하잖아요. 우리 바로 밑에 있는데 뭐 핵이 없다, 비핵주의자다, 핵 없애야 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지금까지 크리스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핵무기 개발도 이제 금지하고 어떤 핵무기 보유하는 것도 금지하는 이런 조약까지 가입을 했다면 이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조사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럼 걸리지 않나요? 실제로 이 NPT 가입국들은 18개월 이내에 국제 원자력 기구와 핵 안전 협정을 체결을 하고 또 핵 사찰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은 이때 핵 안전 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버텼다고 합니다. NPT 가입은 했는데 핵사찰은 거부한다? 국제사회에서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미국은 계속해서 주시했었어요. 그리고 89년 1월부터 북한을 A급 감시 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에이그. 그리고 제가 첫 번 85년에 위성을 통해서 감지했다고 했죠. 그 위성을 몇 배로 늘려요. 그리고 1989년 7월이었죠. 영변에 핵무기 연료를 만들 수 있는 재처리 시설로 의심되는 그런 시설이 들어서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프랑스 상업 위성이 이 영변에 있는 곳을 계속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뭘 발견했냐? 핵 연료 재처리 시설이 맞다. 이렇게 판명이 될 만한 시설이 발견됐고요. 이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게 맞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빼박이네요. 네. 겉으로는 비핵화 하자 주장하더니 그렇죠. 대놓고 하고 있네요. 네. 이거 처벌감입니다. 가중처벌이에요. 가중처벌. 저는 이거 북한에서 배웠어요. 교과서에서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을 배우는데 사찰을 북한이 거부한 이유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이 그렇대요. 사찰을 해야 된다 해서 들어와서 지하까지 다 파보고 아무것도 없다 하면 침략해 들어온대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무슨 논리입니까? 사찰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그때 저는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참 오늘 들으니까 뭔가 북한이 이때부터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서 경제 발전이 아니라 뒤에서 이런 무기 개발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무섭네요, 뭔가. 근데 이제 이 이후에 북한이 보여주는 행보는 더욱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죠. 1991년 미국이 한반도 전략 핵무기 철수와 전략무기 감축 계획을 발표해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은 우리 한국하고 기본 합의서를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해요. 쉽게 말해서 이게 뭐냐면은 한국과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말자. 그러니까 핵을 군사용으로 쓰지 말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게 모두 포함되냐면 핵무기뿐만 아니라 원자로를 이용한 잠수함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해버려요. 진짜 그야말로 내로남불 하고 있네요. 네, 내로남불. 다 연구하고 다 나쁜 의도로 쓰려고 하면서 아닌 척하고. 네. 그러니까 위성 사진을 앞에 직접 봐야 들이밀어요. 너네 이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연령상으로 보니까 이거 뭐냐? 네. 우리 발전하는 건데? 우리 지금 전기 몰려서 발전하는 건데? 그럼 보여줘. 안 돼.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거든. 보여달라니까 아, 나 시간이 없어서 갈래. 이런 식이에요. 아, 진짜예요. 우리 진짜예요. 딸보다 유치해요. 진짜 그러니까 미쳐서. 이게 이제 많은 서방 관계자들이 이런 문제로 이제 북한하고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잖아요. 한결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도대체 말이 안 통한다. 우리가 A를 말하고 있으면 저 사람들은 F2를 말하고 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것도 전략이 북한에. 그렇죠. 자기 하고 싶을 말만 하고 네. 오는 거. 어쨌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으니까 네. 정말 비핵화가 완료됐는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워낙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중국과 소련도 등을 돌리려고 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북한 입장에선. 그래서 89년부터 건설이 시작된 금창리 지하시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하시설이 핵개발용 지하시설이라고 굉장히 의심을 받아왔던 데예요. 그래서 여기 조사를 허락합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이거 허락할 텐데 조건이 있어. 원래 이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건 받아들였는데 우린 조건이 있어. 뭐 일단 첫 번째 식량 60만 톤을 줘. 역시 북한스럽다. 밥 달라. 예. 네. 밥 달라. 막 달라. 많은 밥. 예. 아. 그때 당시 60만 톤이면요. 북한의 그 기아 상태를 제로로 만들 수 있는 그 정도 양이었어요. 60만 톤. 그다음에 북한이 지금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는 경제 제재를 완화시켜줘. 우리가 다 공개할 테니까 이거 완화시켜줘. 그런데 놀랍습니다. 얻어냅니다, 북한이. 이럴 때 그 나쁜 버릇이 들었네요. 그 사실 옥신각신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우리가 이걸 들어야 되냐, 뭐. 근데 결론이 뭐였냐면 그래도 이것을 들어주면서 저걸 확인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서방 세계는. 그래서 했죠. 근데 이런 옥신각신하는 와중에 북한은 금창미설을 깨끗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시간 끌기 이용. 북한이 제일 그래서- 잘하는 거. 시간 끌기. 북한 외교의 꽃. 그래서 벼랑 끝 전술. 감시단이 들어가서 보니까 빈 터널이었어요. 너무 그 전에 어이가 없었고. 푹 치웠나요? 그래서 이제 이건 미국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의 북한이 핵을 이용한 북한의 외교 전략. 네. 핵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없다고 얘기하고 또 없다고 하기에는 또 있는 것 같고 이런 있을까 없을까라는 이런 절묘한 전략이 봤을 때 미국 쪽에서 어떤 평가를 내렸냐면은 이건 그야말로 절묘한 외교였다고 평가를 해요. 똑똑한 거죠. 근데 금창리는 그거고 가장 중요한 건 영변이잖아요. 영변에 지금 핵시설이 있는 거고 북한 주민들도 이제는 거기서 영변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영변에 핵기지가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북한 입장에서 영변은 보여주면 안 되죠. 안 되죠. 다 했거든요. 들어가는 입구마다 이제 지대공무사를 설치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근데 엄청난 시설이 있으니까 이거는 금창리하고 다르죠. 그거 핵심이구나. 예. 그다음에 이거 들어가는 순간 아 하고 알 정도예요. 그래서 북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안 돼.
안 보여줘라고. 세상에 이게 근데 자기 가능하구나. 마음대로 하면 되는가 봐요. 우와. 국제사회의 약속도. 그 가장 보고 싶은 곳인데. 네. 진짜. 그러면서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아니야 이걸 봐야지 이게 핵심이야라고 얘기하면 네. 북한이 굉장히 잘하는 거였습니다. 체인지 서브젝트. 돌려. 말. 주제를 돌려버리는. 지금 한미 연합훈련이 굉장히 위험수위에 와 있다. 이게 지금 북한을 북침하려는 훈련이다. 우린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 아무것도 너네들 들을 수, 우리는 전쟁 준비해야 된다. 얘네들 때문에 저게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국제사회한테 그 어떤 협력도 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급기야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합니다. NPT 탈퇴를 했어도 어쨌든 조사를 했을 것 같습니다. 태검 기자, 관련 기록이 있습니까? 네, 당시 북한의 NPT 탈퇴 선언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IAEA 사찰을 수용하고 NPT 탈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게 93년 5월의 일이고요. 또 이후 미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동시에 양측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유엔 안보리까지 나서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기자님, 근데 이 이후부터는 북한도 협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북한이 이게 워낙 전 세계가 달려드니까 알았어. 오케이 들어와. 이렇게 해요. 문제는 들어오고 나서부터죠. 이 사찰단이 94년 3월에 와서 추가 핵사찰을 하면서 시료 채취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하게 합니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여기서 채취를 하면 이 이후부터 모든 일정을 갖다 거부하겠다. 항상 이런 식이죠. 북한의 논리는 기적의 논리가 항상 많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우리가 너네들 합의하고 왔지 않았냐. 난 그런 합의 현장에 있는 사람이 난 그런 합의 나는 몰라요. 몰라. 난 위에서 아무런 지시도 못 받았습니다. 그거 내쫓는 거예요. 이런 일이 굉장히 허다했습니다. 나 한국말 몰라요. 네. 못 알아듣어요.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같은 해 5월에 북한은 영변의 원자로에서 연료봉을 추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핵 물질을 재처리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재처리는 이거를 폭탄으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미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를 촉구해요. 그리고 IAEA 정기 이사회는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 시작한 거죠. 네, 북한이 이렇게 상황을 악화시키자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도 또 똑같이 높아졌는데요. 1994년 3월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북한 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우리 국민들 공포심이 정말 많이 커졌었습니다.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참고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달러 환전량이 증가합니다. 여차하면 이제 전쟁 나니까. 해외로 나가려고. 외국 가서 살아야 당시에 그러면 되니까. 주식시장도 급락. 그렇죠. 하고. 주식시장도 출렁거리는 걸 북한이 굉장히 눈여겨봤어요. 그다음에 당시에 6월 15일 날 이제 민방위 훈련이 있었는데 사실 이전까지 민방위 훈련 그냥 민방위 훈련합니다. 그러면 잠깐 그냥 가만히 있다가 뭐 도로 가에다 차 세워놓고서 잠깐 한 15분 쉬었다가 이제 가고 그랬어요. 이때는 실전적인 훈련이었어요. 전시 대비 훈련으로 전환한다. 그러니까 뭐? 전시 대비 훈련? 그 당시 미국에서도 이 클린턴 정부 그때였는데 이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바라봤어요. 맞습니다. 그 클린턴 정부가 이 핵과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대외 정책의 1순위로 삼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각종 설이 있었는데 거기 연평 핵시설 아예 그냥 없애겠다. 예. 폭탄해서 없애겠다 하거나 전쟁 시나리오를 대놓고 짠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많았어요. 그 썰이 그냥 썰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무슨 얘기까지 있었냐면 당시 백악관에서 미 고위 장성들이 다 모여서 북한 지도를 놓고서 색연필로 긋고 있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영변의 핵시설을 폭격한다. 폭격하는데 혹여 미국제 전투기를 동원해서 폭격할 경우에 미국제 전투기가 격추되면 이게 발각될 수 있으니까 프랑스제 전투기를 동원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실전. 예, 그리고 만약에 이걸로 전쟁이 난다면 지상군은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담당한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간다? 색연필을 다 긋고 있었죠. 이런 썰도 있었어요.
심각했었군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일촉즉발 정도가 아니고요. 이미 백악관에선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많은 카더라 통신들이 있었는데 그만큼 말씀하신 대로 심각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의 반발로 북한이요 2월 13일 날 IAEA마저 탈퇴하게 돼요. 그리고 북한이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에 대한 제재는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다. 전쟁하겠다는 얘기죠. 이때 엄청 북한 내부에서도 뭐 김정일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저선이 없는 지구는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막 그러고 그랬었는데 이제 94년도 하면 북한에서 엄청난 사건이 또 일어난 시기잖아요. 예. 바로 이제 김일성이 사망을 하는 거죠. 네. 당시 북한의 이 선전포고 간주 발언으로요. 미국은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이제 발표하고요. 동시에 지미 카터 미 전 대통령의 특사로 방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직 죽기 전이었던 김일성과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극적인 타결을 합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조금 풀릴 그 상황에서 7월 8일 날 갑자기 김일성이 사망합니다. 당시 김정일이 이미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김정일도 상당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당시에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북한은 비핵화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핵 활동 동결을 선언을 하죠. 비핵화 합의를 네, 했다고. 합의를 했어요. 갑자기요? 일단 국제사회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일단. 신경 변화가 생겼어요? 왜 갑자기? 그리고 사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전부터 김일성만 사망하면 북한 사회가 무너진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 옛날만 해도 예,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이 사망한 지금 김정일 정권은 굉장히 불안하다. 결국 정권에서의 내부 결속을 다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94년 10월 미국과의 비핵화 합의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네, 추가로 설명을 덧붙이자면 1994년 10월 21일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 기본 합의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전력 공급용 원자력 발전소 경수로 건설. 두 번째, 미북 간 정치 경제 관계의 완전 정상화 지향. 세 번째는 비핵화된 한반도의 평화 안보를 위한 협력.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핵 비확산 체제 강화 위한 협력입니다. 뭐 핵을 없앤다라는 직접적인 그런 언급은 없는 것 같네요. 좀 애매한 말씀들. 그리고 뭘 또 자꾸 또 요구를 많이 했네요. 네.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또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죠. 야, 이거 정도 해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익이다. 그러니까 북한도 이 이후에 회담에 나설 때마다 그거예요. 니네가 이렇게 이 정도 해주는 건 결국엔 너네한테 이익이야. 그럼 이제 그런가?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경수로 지어주고요. 그다음에 건설 기간 동안 대체 에너지로 연간 중유를 50만 톤이나 지원해주고요. 이건 왜냐하면 이게 왜 중유가 필요하냐? 이게 러시아로부터 이제 원유가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뜯어내야죠. 그리고 이 대가로 북한은 비핵화 의무 이행 및 남북 대화를 재개한다. 이렇게 합의한 거죠. 그리고 제네바 협의는요, 북한의 핵 활동을 동결시킬 것을 원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핵무기 개발하지 말아라. 그래서 94년 11월 1일 날 북한은 핵 활동 동결을 선언합니다. 일단 북한이 핵 개발 여기서 딱 중단하겠다고 선언은 했습니다. 과연 그 약속 잘 지켜졌을까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